괴롭힘쟁이들이 소심한 여학생의 가방을 찢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한 방에 코뼈를 부러뜨렸다. 김수지는 루스벨트 고등학교의 복잡한 복도를 유령처럼 지나갔다. 헐렁한 회색 후드티를 얼굴까지 푹 눌러쓰고 낡은 검은색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키가 겨우 150cm 남짓하고 잘못 건드리면 멍이 들 것 같은 창백한 피부를 가진 그녀는 일찍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깨달았다. 쥐색 머리카락은 가닥가닥 얼굴 주변에 드리워져 있었고 콧등에 걸쳐진 뿔테 안경은 그녀를 더욱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개학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2,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다니는 이 거대한 벽돌 건물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루스벨트 고등학교는 아이들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공립학교 중 하나였다. 찌그러진 사물함이 늘어선 베이지색 복도 3층,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형광등, 그리고 공업용 소독제와 10대들의 절망이 뒤섞인 영구적인 냄새가 감돌았다. 이 건물은 1960년대에 지어졌으며 금이 간 타일부터 제대로 닫히지 않는 창문까지 낡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곳은 적절한 그림자를 찾아 헤맬 줄 안다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곳이었고, 김수지는 어머니가 오리건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로 바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아침 일과는 항상 똑같았다. 쪽문으로 일찍 등교해서 인기 있는 무리가 나타나기 전에 한 교시 화학 수업에 몰래 들어가고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하며 하루를 버틴다. 하지만 관심은 그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김수지를 찾아오는 것 같았다. 특히 메인 복도를 개인 구역으로 주장하는 박태준과 그의 일당으로부터 말이다. 박태준은 김수지가 아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치며 그의 평범한 성적을 교사들이 눈 감아주고 다른 학생들이 불나방처럼 그에게 끌리게 만드는 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그의 금발머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김수지의 옷장 전체보다 더 비쌀 것이고, 그의 비싼 디자이너 옷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적이 없는 사람임을 나타냈다. 지역 부동산 재벌의 아들인 박태준은 진정한 결과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태연한 오만함을 풍겼다.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강민석은 미식 축구 라인베커처럼 체격이 좋았고 접시 크기의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교 대표팀에서 미식 축구를 했고 그가 복도를 걸어갈 때 다른 학생들이 옆으로 비켜서게 만드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태준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절대적이고 맹목적이었으며 그의 학업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찾은 데서 오는 헌신이었다. 최지혜는 날카로운 혀와 외과적 정밀함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는 잔인한 유머 감각으로 그들의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를 완성했다. 그녀는 비싼 치아 교정과 전문적인 하이라이트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결코 눈에 닿지 않았다. 유명한 지역 판사의 딸인 그녀는 일찍이 사회적 권력이 루스벨트 고등학교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것을 무기처럼 휘둘렀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김수지가 주 계단 근처에 그들의 단골 자리를 지나가려고 할 때 박태준의 목소리가 아침의 수다를 꿰뚫었다. 쥐새끼가 오늘따라 더 꾀죄죄해 보이네. 김수지는 시선을 내리깔고 심장이 익숙한 패턴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메인 복도는 항상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너무 많은 학생들, 너무 많은 관심, 너무 많은 굴욕의 기회. 야, 너 말이야, 괴물아. 박태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김수지의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특유의 당연하다는 듯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이 누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 대답 안 하는 건 무례하다고 안 가르쳐줬어. 강민석은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의 길을 막았고 그의 거대한 체격은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른 학생들이 모르는 척하거나 적극적으로 구경하기 위해 돌아섰기 때문에 복도가 그녀 주위로 좁아지는 것 같았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이미 녹화할 가치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내버려둬. 김수진은 강민석의 거구 주위를 돌아가려고 애쓰며 중얼거렸지만 최지혜는 그녀의 탈출로를 차단하기 위해 움직였다. 어머, 말도 하네. 최지혜는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웃었다. 번거리인 줄 알았잖아. 솔직히 그런 목소리로는 번거리가 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모인 작은 무리는 박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잔인한 에너지에 힘입어 신호를 맞춰 웃었다. 김수진은 교과서와 그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아버지가 마지막 파병을 떠나기 직전에 권투 장비를 착용한 낡은 사진에 익숙한 무게를 느끼며 가방을 더욱 꽉 쥐었다. 루스벨트 고등학교의 누구도 김제임스 대위에 대해 또는 김수지가 14살 때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치려 했던 모든 것을 배우면서 세 개의 다른 주에 걸쳐 낡은 체육관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녀를 밀어붙일 때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분노나 때로는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너를 때리는 것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것이라고 상기시켜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골든글러브 챔피언이었고 그는 딸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도록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또 다른 목소리가 더 강했다. 폭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물러서는 것이 방역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였다. 그는 군 복무에서 너무 많은 폭력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미화하지 않았고 진정한 힘은 싸움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고 김수지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그녀는 자존심을 삼키고 그들을 지나쳐갔고 그녀의 중고 가게 옷에 대한 박태준의 작별 인사와 그녀를 따라 복도를 내려가는 킥킥거림을 무시했다. 그 패턴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고 각 사건은 행정적 개입에 레이더망 바로 아래에 머물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었다. 그들은 점심시간 동안 구내 식당에서 그녀를 찾아 우연히 그녀의 테이블을 들이받아 조심스럽게 아껴둔 점심값을 끈적끈적한 바닥에 흩뿌렸다. 그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어깨로 밀어 책을 날려버리면서 아무도 속이지 못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것을 목격한 교사들을 만족시키는 과장된 사과를 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외모에 대해 큰 소리로 언급했고 항상 주변의 어른들이 듣지 못한 척할 수 있을 만큼 조용했다. 각 사건은 그 자체로는 하찮아 보일 만큼 작았지만 함께 그들은 김수지가 학교 문을 통과할 때마다 위장이 굳어지는 끊임없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녀는 그들의 단골 출몰지를 피하기 위해 더 먼 길을 택하기 시작했고 구내 식당 대신 빈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마주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 가는 시간을 맞췄다. 이 끊임없는 경계 상태는 지쳤지만 대안보다는 나았다. 그녀의 매일 밤의 악몽에서 한 줄기 빛은 영어 수업에서 조용한 학생인 최지민이었다. 최지민은 박태준의 우발적인 쟁반치기를 목격한 후 점심시간에 그녀와 함께 앉기 시작했다. 최지민은 철사태 안경 뒤에 따뜻한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를 꿰뚫어보는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최지민의 존재에는 끈이 달리지 않은 친절함이 있어서 최악의 날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최지민이 핸더슨 선생님의 영어 수업에서 시를 낭독할 때 김수지는 최지민의 목소리가 가장 건조한 셰익스피어 구절조차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에 매료되어 모든 단어에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서류를 돌려줄 때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을 때 그녀는 두려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희망과 관련된 가슴 속의 설렘을 느꼈다. 네오는 그들이 너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없어.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앉아 박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감히 들어오지 않는 먼지 쌓인 서가 사이에 안전하게 숨어 있을 때 최지민이 말했다. 도서관은 김수지의 안식처였고 그곳에서 늙은 사서인 진 선생님은 엄격한 침묵을 유지하고 사회적 게임에 참을성이 없었다. 이게 더 쉬워. 김수지는 화학 숙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그들을 무시하면 결국 그들은 지루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거야. 하지만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어떡해? 최지민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들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면 어떡해? 김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일부는 같은 것을 궁금해했다. 사건들은 빈도와 잔인함 모두에서 고조되고 있었다. 지난주에 강민석은 우연히 그녀의 사물함 문을 그녀의 손가락에 세게 닫아 며칠 동안 멍이 들게 했다. 어제 최지혜는 김수지가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과장된 기침이 터져 나오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교사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기로 선택했고 학교 운동 프로그램에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을 공기가 상쾌해지고 학교 주차장에 늘어선 나무들이 주황색과 금색 잎으로 타오르던 10월 말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그녀는 남북전쟁에 대한 20페이지 분량의 역사 논문을 쓰느라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늦었고 그녀가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붐볐다. 그녀가 사물함으로 서둘러 가고 있을 때 그녀는 박태준, 강민석, 최지혜가 쿠데타를 계획하는 공모자처럼 물 분수대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머리는 속삭이는 대화에 굽혀 있었고 그들의 자세에 대한 무언가가 그녀의 머릿속에 경종을 울렸다. 그들의 자세에는 예비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누군가가 매우 불행한 날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약탈적인 흥분이 있었다. 어머,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작은 자선단체가 있네. 그녀가 다가오자 박태준이 잔인한 즐거움에 익숙한 어조로 외쳤다. 어이 김수지, 우리 방금 내 얘기하고 있었어. 그녀는 더 빨리 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광택이 나는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포위망이 그들 주위에 형성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피냄새를 맡는 상어의 약탈적인 본능으로 드라마를 감지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이미 꺼내지고 있었고 어떤 굴욕이 펼쳐질지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궁금했어. 최지혜가 거짓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떻게 루스벨트에 다닐 여유는 있지만 실제로 맞는 옷을 살 여유는 없는 거지. 내 말은 저 후드티는 솔기에서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잖아. 노숙자 시크룩을 바라는 거야? 아니면 저게 그냥 가난의 모습인 거야? 어쩌면 그녀의 엄마는 구세군에서 쇼핑할지도 몰라. 강민석이 믹서기에서 자갈소리처럼 들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하지만 거기에도 기준이 있잖아. 그들은 그녀의 옷장에 있는 물건의 절반을 거부할 거라고 장담해. 김수지의 손은 지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발밑의 낡은 타일 패턴에 집중하며 계속 걸어가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그냥 사물함에 가, 책을 가져와, 수업에 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마. 하지만 그녀가 가능한 한자가지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그룹을 지나갈 때 그녀는 가방의 날카로운 잡아당김을 느꼈다. 이미 수년간의 사용으로 닳아 없어진 낡은 지퍼가 총소리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내용물은 조심스럽게 포장된 표지가 있는 교과서, 테이프로 붙인 펜, 그녀의 깔끔한 필체로 덮인 헐거운 종이, 그리고 최악의 경우 세상이 그녀에게 던질 수 있는 최악의 것에 대한 부적처럼 앞주머니에 넣어둔 아버지의 소중한 사진이 굴욕의 폭포처럼 광택이 나는 바닥에 쏟아졌다. 사진은 더러운 바닥에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떨어졌고 김수지가 반응하기도 전에 최지혜의 디자이너 부츠는 아마도 김수지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깨진 유리 액자의 소리는 육체적인 타격과 같았고
그녀는 손상된 사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 최지혜는 더 이상 미소를 숨기려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발꿈치를 유리에 지식이면서 말했다. 얼마나 서투른지. 하지만 적절한 장비를 살 여유가 없다면 사고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최지혜의 부츠가 깨진 유리 위에서 나는 소리와 김수지의 타락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휴대폰 카메라의 전자음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힘과 용기에 대해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에 대한 유일한 육체적인 기념물인 아버지의 사진 조각을 모으려고 애쓰면서 손을 떨었다. 그 순간 김수지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제자리에 끼워 맞춰졌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유지해온 신중한 통제, 물러서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녀를 잡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든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압력에 무너지는 댐처럼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망가진 사진에서 올려다보며 박태준의 득의양양한 얼굴을 보았고 루스벨트에서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줄곧 그녀의 눈 뒤에서 타오르고 있던 불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아프가니스탄에서 2번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몰아붙인 것과 같은 불이었고 그를 암 치료를 통해 이끌어낸 것과 같은 결이었으며 삶이 그녀에게 던진 모든 것을 통해 김수지를 계속 나아가게 한 것과 같은 힘이었다. 너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는 여러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안정되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어조에는 아침의 수다를 칼날처럼 꿰뚫는 무언가, 태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조차 흔들리게 만드는 결과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박태준의 표정은 잠시 흔들렸다가 오만한 즐거움의 평소 가면으로 돌아갔다. 오, 정말? 그럼 정확히 뭘 할 건데? 쥐새끼야. 우리한테 울기라도 할 거야. 어린애처럼 교장 선생님한테 달려갈 거야. 김수지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의 흩어진 소지품을 바닥에 남겨두었다. 학생들의 포위망은 공중의 감도는 전기의 긴장감에 이끌려 더 커졌고 그녀는 모두가 그녀의 마지막 굴욕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녹화하기 위해 들고 있는 휴대폰을 볼 수 있었다. 군중 뒤쪽에서 그녀는 최지민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고 진정한 걱정의 표정에 대한 무언가가 그녀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너에게 잘못된 사람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줄 거야. 그녀는 갑작스러운 침묵을 꿰뚫고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메아리 치는 것 같았고 그녀는 그녀를 학대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학대를 받는 조용한 소녀로만 알고 있던 학생들의 얼굴에 혼란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태준은 그의 친구들과 군중을 둘러보며 분명히 관심을 즐기고 있었다. 재미있겠네. 그는 연극적으로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자, 그럼 네가 가진 것을 보여줘. 하지만 빨리 해. 우리 중 일부는 오늘 할 일이 실제로 중요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년간 루스벨트 고등학교에서 회자될 것이고 졸업반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질 것이다. 김수지는 몇 달 동안 서투르고 어색하게 보였던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움직였고 그녀의 몸은 마침내 헐렁한 옷 아래 숨겨져 있던 수년간의 훈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주먹은 박태준의 코를 정통으로 때려 피가 최지혜의 깨끗한 흰색 스웨터와 근처 학생들의 얼굴에 튀는 젖은 소리를 냈다. 그 타격은 완벽하게 배치되었고 수많은 시간의 연습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정밀함으로 전달되었고 박태준의 머리는 너무 세게 뒤로 젖혀져 군중 속의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큰 소리로 숨을 헐떡였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아차리기도 전에 쥐새끼 같은 김수지가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그의 코를 부러뜨렸다는 것을 그의 뇌가 처리하기도 전에 그녀의 팔꿈치는 해머처럼 강민석의 명치에 박혔다.
덩치 큰 미식축구 선수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몸을 굽혔고 그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쏟아져 나와 도자기를 깨뜨릴 만큼 세게 물 분수대에 부딪혔다. 최지혜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단순히 충격을 받아서 소리를 지르기 위해 입을 벌렸지만 김수지가 그녀의 뺨을 가로질러 날린 백핸드는 그녀를 볼링핀처럼 흩어진 충격받은 구경꾼 무리로 뒷걸음질치게 했다. 그 뺨은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최지혜에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 교환은 10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고 3명의 괴롭힘꾼 모두를 땅에 쓰러뜨린 통제된 폭력의 마스터 클래스였고 김수지는 숨을 헐떡였지만 완전히 통제된 상태로 그들 위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훈련이 시작되었고 근육 기억이 그녀를 10,000번 연습한 콤비네이션을 통해 이끌었지만 그녀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막은 것은 그녀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다음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면 그녀는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녹음할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절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 그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또는 그들을 너무 멀리 밀어붙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절대 몰라. 박태주는 부러진 코를 2 손으로 잡고 있었고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그의 비싼 셔츠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잔인한 즐거움이나 오만한 경멸이 아닌 두려움일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넓게 떠 있었다. 강민석은 여전히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그의 위장을 움켜쥐고 있었고 최지혜는 바닥에 앉아 검은 마스카라 눈물을 흘리며 붉어지는 뺨을 움켜쥐고 있었다. 군중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휴대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믿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신중하게 정돈된 사회적 위계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 남고 괴롭힘꾼은 권력을 유지하고 자연의 질서는 방해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김수지는 3번의 완벽하게 배치된 타격으로 그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사진 조각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손은 그들이 방금 한 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웠다. 유리는 거미줄 패턴으로 금이 갔지만 그 아래의 이미지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고 그의 딸이 몇 분 전에 지었던 것과 같은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는 권투 장갑을 낀 젊은 군인이었다. 나는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었어. 그녀는 박태준이 피의 흐름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즐기지 않아. 이것은 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멈추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 그녀는 흩어진 소지품을 모아 찢어진 가방에 쑤셔 넣은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라진 군중을 지나 사물함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서 그녀는 박태준이 방금 일어난 일을 그의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피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머지 하루는 속삭이는 대화와 곁눈질의 초현실적인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몇 달 동안 체계적인 괴롭힘을 무시했던 교사들은 갑자기 김수지의 안녕을 확인하는데 매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고 그녀가 상담사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전에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녀의 책상을 지나갈 핑계를 찾았고 일부는 조용한 지지적인 말을 건네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일종의 매혹적인 표본인 것처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는 항상 가졌던 것과 같은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고 질문을 받으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마치 그 싸움이 완벽하게 침착하고 통제된 사람의 짧은 폭발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침착함을 마침내 깨뜨린 사람은 최지민이었고 그들은 방과 후 학교 운동팀이 연습 훈련을 하고 있는 축구장을 내려다보는 금속 관람석에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오후에 태양이 지기 시작했고 인조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정말 대단했어. 최지민은 차가운 금속 벤치에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내 말은 네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건 마치 누군가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김수지는 깨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고 대답했다. 유리는 깨졌지만 이미지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고 그의 딸이 그날 아침에 입었던 것과 같은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는 권투 장갑을 낀 젊은 군인이었다. 그는 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최지민은 김수지의 성격을 형성한 남자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구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내게 힘은 얼마나 세게 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김수지는 온종일 억누르고 있던 감정으로 목소리가 메말랐다. 언제 쳐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지. 나는 몇 달 동안 물러서고 있었고 그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금씩 깎아내리도록 내버려두고 있었지만 오늘 그녀는 말을 멈추고 빈 들판을 바라보았다. 오늘 그들은 선을 넘었어. 최지민은 이해가 쏟아지는 목소리로 마쳤다. 그리고 너는 누군가가 마침내 방역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어. 하지만 너는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았어. 너는 계속할 수 있었지만 멈췄어. 그 대결에 대한 소문은 산불처럼 루스벨트를 통해 퍼져나갔고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점점 커지고 변해갔고 마침내 그 이야기는 거의 신화적인 비중을 갖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조용한 김수지가 맹세문을 낭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괴롭힘꾼을 혼자서 쓰러뜨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일부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과장되었고 금요일까지 소문은 그녀가 그들 모두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녀는 실제로 일종의 잠복 무술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심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쥐는 사자로 밝혀졌고 루스벨트 고등학교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박태준, 강민석, 최지혜는 다음 주에 학교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다. 박태준의 코는 테이프로 감겨 약간 삐뚤어져 있었고 일어난 일에 대한 영구적인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그의 외모에 평생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주 계단 옆에서 재판을 열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방에서 즉각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복대서 김수지를 지나갈 때 그들은 똑바로 앞을 보거나 갑자기 휴대폰에 관심을 보이며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전체의 다른 학생들이 그 변화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자신도 표적이었던 아이들은 조금 더 똑바로 서서 조금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침묵 속에서 견뎌냈던 대우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수년간 괴롭힘꾼을 보호해온 비공식적인 침묵의 규약은 교사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과 마주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협박, 그리고 가장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의심할 여지 없는 지배에 기반을 둔 루스벨트의 사회적 생태계는 실제 존중과 기본적인 인간적 품위에 가까운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가 아니었다. 제도적 변화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은 시작이었고 결국 전체 썩은 구조를 무너뜨릴 기초에 금이 간 것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주 후 김수지는 방과 후 사물함 옆에서 박태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가방은 한쪽 어깨에 걸쳐 있었고 그의 손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다. 그의 코는 삐뚤어져 치유되었고 그들의 만남에 대한 영구적인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겸손은 아니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오만한 권리는 확실히 아니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 그는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부 다. 김수진은 사물함을 닫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가방은 이제 덕트 테이프와 결의로 제대로 수리되었고 한쪽 어깨에 걸쳐 있었다. 그녀는 그가 형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어를 찾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내가 틀렸어. 그는 마침내 그의 입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를 말했다. 우리가 틀렸어. 우리가 너를 대했던 방식, 우리가 말하고 했던 것들 괜찮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조차 모르겠어. 그게 우리를 어떻게든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힘세다고. 그리고 지금은 김수진은 중립적이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그는 거의 속삭이듯이 인정했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다르게 봐. 내가 지나갈 때 그들은 속삭여.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우리가 매일 몇 달 동안 너에게 했던 짓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김수진은 그의 얼굴을 주에 깊게 살피며 속임수나 조작의 징후를 찾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결과와 잔인함의 파급 효과에 대해 힘든 교훈을 배운 젊은이뿐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진정한 후회가 있었고 처음으로 실제 결과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종류였다. 네가 한 짓은 그냥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는 몇 달 동안 쌓인 고통의 무게를 담아 말했다. 잔인했어. 이미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미 상실과 고립에 대처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그게 너를 즐겁게 했기 때문이야. 네가 밟은 사진, 그건 내 아버지셨어.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돌아가셨고 그 사진은 그에게서 남은 전부였어. 박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그의 행동의 모든 무게가 마침내 그에게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몰랐어. 너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김수진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너희 중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무엇을 겪고 있을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 너희는 단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고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을 뿐이야. 너희는 나의 고통을 너희의 즐거움으로 바꾸었어.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텅 빈 복도는 이 순간의 심판으로 이어진 모든 만남의 유령과 함께 그들 주위에 메아리 쳤다. 우리가 한 짓을 되돌릴 수는 없어. 박태준은 마침내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알아주길 바랐어.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너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김수진은 수리된 가방을 어깨에 메고 대답했다. 나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이제 너는 알잖아. 너는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몰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상실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점이 있어. 그녀가 텅 빈 복도를 걸어갈 때 김수진은 루스벨트에서 시작한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무엇이든 맞설 수 있고 핵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대가로 괴롭힘꾼이 되지 않았고 분노가 그녀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적절하게 전달된 조용한 힘이 시끄러운 협박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최지민은 학교 정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방은 한쪽 어깨에 걸쳐 있었고 진정한 미소는 폭풍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여기서 나갈 준비됐어? 최지민은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녀 옆에 서서 물었다. 준비됐어. 김수진은 대답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시당할 만큼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중요할 때 키가 크고 똑바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오후의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갈 때 김수진은 아버지의 사진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수리된 가방에 안전하게 넣어두었다. 유리의 금은 거미줄처럼 빛을 받았지만
그 아래의 이미지는 그녀가 오늘 아침에 입었던 것과 같은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